몇 년 전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호숫가의 별장으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 그 별장은 내 고향 친구인 지훈이의 외가 쪽에서 소유한 곳이었고 여름철에만 잠깐씩 사용되는 곳이었다. 우리가 도착한 때는 가을이었고 마을은 그야말로 고요했다. 별장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져 있어 은은한 나무 냄새가 났고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첫날 밤 우리는 바비큐 파티를 하며 술을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밤 하늘은 별들로 가득했고 검푸른 호수는 고요히 침묵하고 있었다. 우린 그렇게 즐거움에 취해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놀았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나서야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다. 난 지훈이와 룸메이트였고 나머지 친구들은 각각 방을 나눴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 뭔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쿵쿵거리는 소리. 처음에는 내가 술에 취해서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커져서 똑똑히 들릴 정도가 되었다. 소리는 마치 사람 발자국 소리처럼 규칙적이었고 별장의 목재 바닥을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 같았다. 지우는 곤히 자고 있었고 나는 그를 깨우기엔 소리가 나를 이상하게 매혹시키고 있었다. 소리가 나를 호수 쪽으로 걸어가게 인도했다. 발소리는 선명했고 마치 내 걸음을 인도하는 것 같았다. 호수 근처에 다다랐을 무렵 소리는 갑자기 뚝 끊겼다. 호숫가에 홀로 서 있는 나는 사방이 고요한 가운데 은은하게 물결치는 호수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 순간 호수 중앙에서 무언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작은 물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금세 사람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마치 물속에서 누군가 떠오르는 것처럼 한 여인의 형체가 호수 위에 나타났다. 그녀는 오래된 한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가 길게 늘어진 채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서서히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위험해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 뒤를 돌아봤을 때 지훈과 친구들이 있었다. 지훈이 내 팔을 붙잡고는 서둘러 별장 쪽으로 나를 끌고 갔다. 다시 별장에 들어와 안전을 확인한 뒤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친구들은 내가 혼자 호수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놀라 따라왔고 다행히도 제때 나를 말릴 수 있었다고 했다. 그 여인에 대해서 말하자 친구들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 별장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다. 몇십 년 전 그 호수에서 결혼을 앞둔 한 젊은 여인이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녀의 영혼이 아직도 호수를 배회한다는 이야기였다. 우리는 그 밤을 무사히 넘겼지만 누구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짐을 싸서 그 별장을 떠났다. 아무도 그 일을 다시 거론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다시는 그곳으로 여행을 가지 않기로 암묵적인 동의를 하였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가끔 그날 밤의 공포와 호수 속의 여인을 떠올린다. 그것이 실제였건 술에 취한 환상이었건 간에 나는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마치 그녀가 여전히 그곳에 남아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것만 같았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졸업을 앞둔 나는 취업 준비를 위해 학교와 멀지 않은 작은 원룸을 구했다. 취업 준비에 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기 초부터의 작은 공간에서 밤낮 없이 공부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범하게 흘러갔다. 특별할 것 없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취업 공부를 하던 나는 창문 쪽에서 바람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소리를 들었다. 뭔가 긁히는 듯한 손톱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소리였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져 책상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창문 밖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일 거라고 했어. 생각하며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창문을 긁는 소리는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가끔씩 들리던 소리가 점점 빈번해졌고 나는 이것이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두려움에 휩싸여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도 했지만 창문 밖에 누군가 있다는 증거가 없었기에 우선 두고 보기로 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새벽 2시쯤 되었을 때였다. 이번에는 창문을 긁는 소리가 아닌 여자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숨을 죽인 채 창문 가까이 다가갔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단순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아닌 무언가 형체 없는 존재가 이곳에 온 것만 같았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이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등록금 걱정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다. 원룸 주인 할아버지를 찾아가 건물에 대해 물었다. 처음에는 별다른 얘기를 꺼내지 않던 할아버지는 내가 집요하게 물어보자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건물이 지어질 즈음에 이 자리에 예전에는 작은 집이 하나 있었지. 거기에는 한 여자가 살았는데 그 여자가 딸과 함께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 그러나 할아버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다. 대답이 불충분하다는 느낌을 받고 나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알게 된 것은 이곳에 있던 집에서 어린 딸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신체의 일부가 담긴 작은 서랍장만이 발견되었고 여자는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는 거였다. 이후 나는 매일 밤 그녀의 웃음소리와 창문 긁는 소리에 시달렸다. 몇 번을 더 조사한 결과 딸아이가 없어지게 하루 전날 밤에도 유리창을 긁는 소리가 있었다는 경찰 기록을 찾아냈다. 나는 그게 바로 내가 듣고 있는 소리와 동일하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다.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여자의 이야기에 더욱 더 사로잡혔다. 결국 나는 매일 밤 창문을 열어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혼자라는 생각과 그 존재를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에 결국 소리 지르듯 물었다. 왜 여기서 이런 소리를 내는 거야? 그 순간 창문 너머로 흐릿한 형체가 나타났다. 소녀였다. 창백한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 눈, 그 입에서 나지막이 억울함과 슬픔이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를 찾아줘. 나는 의식을 잃고 잠시 정신을 잃은 채 쓰러졌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새벽이 되어 있었고 아침 햇살이 방을 밝히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소리도 기묘한 현상도 사라지고 내 원룸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아마도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던 것일까? 오늘도 나는 이 평범한 원룸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날의 경험은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다. 그녀를 찾지 못한 채 이곳을 떠나온 것이 늘 마음에 걸리지만 다시는 그렇게 소름 돋는 경험을 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이제 밤마다 창문을 굳게 닫은 채 잠에 든다. 하지만 그녀의 부름은 계속될 것이라는 어쩌면 내 의식 속 깊은 곳에 각인된 공포가 가끔씩 내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 듯하다. 세 번째 이야기. 우리 가족은 몇 년 전 여름 휴가로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산장을 빌려 휴가를 떠났습니다. 평소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할 기회라 모두들 들떠 있었죠. 산장은 교외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했고 주위엔 다른 숙소도 없는 오롯한 고립된 장소였습니다. 산장에 도착하자 푸른 숲과 새소리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을 주민들은 우리 가족을 걱정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며 밤에는 산장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모두 웃어 넘겼습니다. 첫날 밤 산장에 불을 밝히고 저녁을 먹은 후 은은한 거실의 벽난로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처음엔 나뭇가지가 창문에 스치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 소리는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잠시 멈칫했지만 아버지가 용감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밖은 어두컴컴하고 고요했죠. 걱정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에 모두 안심하고 다시 모닥불 앞에 앉았지만 기분 나쁜 소리는 간헐적으로 계속 되풀이되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가까운 계곡으로 놀러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잠시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수상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낡은 옷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고 우리를 본 순간 경직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산장에 머물고 있느냐? 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밤이 깊어질수록 목소리를 들을 테니 그들의 이름을 묻지 말고 절대 대답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산장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이상한 두드림 소리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마치 창문이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의 모든 면에서 소리가 나는 듯 했습니다. 무언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잠을 이룰 수 없던 중 멀리서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확실히 들렸습니다. 왜 왔니? 왜 여기 있니? 반복되는 찬송과 같은 그 소리에 우리 모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자
우리 중 가장 어린 막내가 말했다. 밤에 누가 나를 보고 웃었어요. 모두 잠에서 깨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누군가 창문 밖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급히 조사를 해보니 이 산장은 한때 한 가족의 별장이었지만 불의의 사고로 그 가족 대부분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이 산장을 꺼려하게 되었고 가끔씩 묵었던 사람들은 모두 불길한 경험을 했다는 소문만 돌 뿐이었습니다. 끝내 우리는 계획보다 빨리 짐을 꾸려 산장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직전 그 수상한 할머니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부르고 있어. 다행히 너희는 피했구나. 산장 비탈길을 내려오며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그 산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때 기이한 경험과 오싹함은 지금도 우리 가족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휴가를 갈 때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려 노력했고 다시는 고요한 밤을 오롯이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산장의 그날 밤의 두드림 소리가 여전히 가끔씩 꿈에서 들려오곤 합니다.